당시 실종된 아동의 왼쪽 귀 아래에는 작은 점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면서 그 종이 한 장이 모든 걸 뒤집어 버렸습니다. 내 앞에 선 노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고 나는 42년 만에 처음으로 이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알게 되기까지 나는 너무도 긴 어둠 속을 걸어야 했습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저희 채널의 첫 번째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반지하 방은 여전히 어둡고 축축했어요. 창문 밖으로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죠. 겨울이 다가오면서 새벽 공기는 더 차가워졌고 방 안 곰팡이 냄새도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보일러를 틀고 싶었지만 가스비가 걱정되어 참았어요. 대신 두꺼운 잠옷을 껴입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는 좁아서 어깨가 벽에 스칠 정도였어요. 천장도 낮아서 키 큰 사람은 고개를 숙여야 했죠. 저는 조용히 걸어가며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밤새 기침하던 주호가 겨우 잠들었거든요. 냉장고를 열었지만 딱히 들어있는 게 없었어요. 계란 2개, 김치 반 포기,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밥 한 공기. 이게 우리 집 냉장고의 전부였습니다. 마트에 가고 싶었지만 통장 잔고를 생각하면 다음 주까지 버텨야 했어요. 계란을 꺼내 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작은 부엌에 울려 퍼졌어요. 노른자가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집 아이들은 지금 무얼 먹고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채원이 친구 집은 아침마다 과일도 먹고 우유도 마신다고 했어요. 우리 집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김치를 썰면서 손가락에 고춧가루가 스며들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져서 그런지 따가웠어요.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손은 날이 갈수록 망가졌습니다. 세제에 소독약에 온갖 것들에 손을 담그다 보니 피부가 갈라지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변했어요. 도시락 2개를 꺼냈습니다. 채원이 것과 주호 것. 밥을 담고 계란 후라이를 반으로 잘라 나눠 담았어요. 김치도 똑같이 나눴습니다. 한쪽이 더 많으면 안 되거든요. 아이들은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 있어서 본인 것이 더 많으면 상대방 걱정을 해요. 도시락을 쌀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 도시락을 본 적이 있어요. 삼겹살도 들어가고 과일도 들어가고 예쁜 반찬들이 알록달록하게 담겨 있었죠. 우리 아이들 도시락엔 늘 계란이랑 김치뿐이었습니다. 가끔 저렴한 소시지를 사서 넣어주면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좋아했어요. 도시락 뚜껑을 닫으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언제쯤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밥을 해줄 수 있을까? 언제쯤 학원도 보내주고 새 옷도 사줄 수 있을까?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42살의 얼굴은 피곤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머리카락은 힘없이 처져 있었죠. 예전엔 그래도 웃는 얼굴이 예뻤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거울 보기도 싫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단정하게 꾸몄습니다. 낡은 옷이라도 깨끗하게 입어야 했어요. 요양보호사는 청결이 중요하니까요. 머리를 묶고 얼굴에 로션을 발랐습니다. 값싼 로션이었지만
그나마 피부가 덜 갈라졌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5시 반.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채원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엄마 또 가세요? 응, 채원아. 엄마 일 가야지. 채원이는 제 얼굴을 보며 말없이 서 있었어요. 13살 아이의 눈빛에는 걱정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는 주옥 깨워서 밥 먹이고 학교 보내줘. 도시락은 냉장고에 있어. 알았어요.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채원이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쥐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엄마 아프면 우리 어떡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채원이 이마에 뽀뽀를 했습니다. 걱정 마. 엄마는 괜찮아. 너나 동생 잘 챙기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서니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거리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맞는 걸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아이들이 클수록 돈은 더 많이 들 텐데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버스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다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지친 얼굴들. 저도 그중 하나였어요. 첫 번째 버스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탔어요. 저도 뒤따라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붐볐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봤어요. 아직 불 꺼진 건물들, 닫힌 가게들, 텅 빈 거리. 도시가 깨어나기 전에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환승하는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두 번째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편의점에 들렀어요.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사고 싶었지만 1,000원이 아까웠습니다. 대신 물만 한 모금 마시고 나왔어요. 두 번째 버스를 타고 어르신 댁이 있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 건물 사이로 보였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댁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오래된 빌라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후반의 할머니가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 문 쪽을 보고 계셨어요.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그래, 정민아. 추운데 고생이 많구나. 괜찮아요. 제 일인걸요. 안으로 들어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현관에는 할머니 신발만 놓여 있었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의 집은 늘 조용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새벽부터 TV를 보곤 했습니다. 아침 드셨어요? 아직이야. 배가 안 고파서. 그럼 제가 죽 끓여 드릴게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확인했어요. 쌀, 야채, 계란. 할머니는 이가 약하셔서 부드러운 음식을 드셔야 했습니다. 쌀을 씻어 냄비에 넣고 물을 부었어요. 약한 불에 천천히 끓이면서 야채를 잘게 썰었습니다. 당근, 애호박, 양파.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재료들이었어요.
죽이 끓는 동안 방을 정리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고 이불을 개고 먼지를 닦았어요. 할머니 방은 늘 깔끔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노인분들은 위생에 민감하시니까요. 빨래를 모아 세탁기에 돌렸습니다. 할머니 옷은 대부분 흰색이나 연한 색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습니다. 세제를 넣고 버튼을 눌렀어요. 죽이 다 되었는지 확인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불을 끄고 그릇에 담았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조금 식혔어요. 할머니께 죽을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드셨어요. 입맛이 없으신 날이었나 봅니다. 맛없어요? 아니야. 맛있어. 그냥 몸이 좀 무거워서 그래. 약은 드셨어요? 아침 거 아직 안 먹었지. 죽 드시고 약 드세요. 제가 물 가져올게요. 주방에서 따뜻한 물을 컵에 담아왔습니다. 약통에서 아침에 드실 약을 꺼내 작은 그릇에 담았어요. 할머니는 약을 여러 개 드셔야 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죽을 다 드신 할머니가 약을 드셨습니다. 물을 마시며 약을 삼키시는데 목이 메이셨나 봐요. 기침을 하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물이 좀 잘못 넘어갔나 봐.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를 부축해 소파에 앉게 했습니다. 등을 두드려 드렸어요. 기침이 멎으셨습니다. 그때 TV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실종 아동 찾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침 뉴스가 끝나고 공익 광고 같은 게 나오고 있었어요. 진행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1981년 서울에서 실종된 아이입니다. 이름은 최다은. 당시 1살이었고 지금은 42세가 되었을 겁니다. 특징은 왼쪽 귀 아래에 작은 별 모양 점이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화면에 흑백 사진이 떴습니다. 짧은 머리를 한 아이의 얼굴, 그리고 귀 아래에 점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42세. 저와 똑같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왼쪽 귀 아래 별 모양 점. 저도 어릴 적부터 그 점 때문에 남의 집 딸 같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본능적으로 제 귀를 만졌습니다. 왼쪽 귀 아래 작은 별 모양 점. 거울 볼 때마다 보이는 그 점. 어릴 적엔 지우고 싶었던 점.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던 점. 화면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아이의 얼굴 윤곽, 눈매, 코. 낯익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40년이 지난 얼굴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점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위치도 모양도 크기도 제 것과 너무 비슷했어요. 할머니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정민아, 너 그 아이랑 좀 비슷하구나. 귀에 점도 있고. 네. 아, 그냥 우연이겠죠. 황급히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이어서 말했어요. 나이도 똑같고. 신기하네. 정말 우연이에요. 세상에 점 가진 사람 많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위치까지 똑같은 건 흔치 않은데.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졌거든요. 저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어요. 할머니, 산책 나가실까요? 날씨가 좋은데. 그래, 나가자.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네.
할머니를 부축해 외출 준비를 시켰습니다. 옷을 껴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지팡이를 건넸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걸음이 느렸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디뎠습니다. 저는 옆에서 부축하며 걸었어요.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햇볕을 즐기셨어요. 저는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엄마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엔 계속 그 이름이 맴돌았어요. 최다은, 42세, 귀 밑별 모양점. 설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하지만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할머니와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고 할머니를 낮잠 재우고 청소를 마쳤어요. 일과를 끝내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을 보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그 이름이 떠올랐어요. 최다은.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채원이는 거실 탁자에서, 주호는 방에서, 저는 조용히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아침에 봤던 것과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김치, 계란, 밥, 라면을 끓이기로 했어요.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었습니다. 계란도 하나 풀어 넣었어요. 파가 있으면 좋을 텐데 없었습니다. 라면이 끓는 동안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채원아, 주호야, 밥 먹자.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탁자에 둘러앉아 라면을 먹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다들 피곤해 보였어요. 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놀이공원 간대요. 그래, 재미있겠다. 우리도 가고 싶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을 놀이공원에 데려간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주호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돈 모아서 꼭 데려갈게. 언제요? 곧이야. 하지만 언제가 될지 저도 몰랐습니다. 채원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안 가도 돼요. 아니야. 가야지. 다른 집 애들 다 가는데 우리만 못 갈 순 없잖아. 엄마가 힘들까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정말 괜찮아요. 채원이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고 싶지만 참는다고, 엄마를 위해 참는다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라면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부엌에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42년.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42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 부모가 누군지 몰랐어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했죠. 내 부모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살았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어느 날 밤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갔어요. 여름이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부엌에서 할머니와 이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그래도 이제 얘한테 사실 좀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사고로 죽었다고만 할 거야?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지금 말해봐야 뭐하냐? 엄마도 아버지도 다들 자기 살겠다고 도망간 건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간 알 거 아니야. 차라리 지금 말하는 게. 아니야. 아직은 어려. 나중에 크면 그때 말할게. 하지만 언니, 그 애가 나중에 알게 되면 더 상처받을 텐데.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저는 복도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저를 버리고 도망간 거였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들을까봐.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어요. 다음 날부터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부모님도 없고 심지어 부모님은 저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에게 부모님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거짓말만 들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혼자 조용히 살기로 했어요.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아무에게도 상처받지 않으려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포기했습니다. 할머니를 먹여 살려야 했거든요. 할머니는 나이가 드셔서 더 이상 일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16살에 공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손은 기름때로 까맣게 물들었고 온몸이 쑤셨어요. 공장 사람들은 제가 어리다고 구박했습니다. 심부름도 시키고 험한 일도 시켰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을 일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공장 앞 분식집에서 남편 상호를 만났어요. 퇴근하고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저렴한 라면이라도 먹으려고요. 카운터에 앉아 라면을 주문했어요. 옆자리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였어요. 조용히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라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먹었어요.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팠거든요. 천천히 먹어요. 체해요. 옆자리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뚝뚝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공장에서 일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작업복 보면 알죠. 저도 일해요. 설비 기사예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상호는 말수가 적었지만 들어주는 걸 잘했어요. 제가 힘든 이야기를 해도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분식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에도 자연스럽게 자주 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상호가 제 귀 밑점을 보고 말했습니다. 귀에 별 있네요. 네. 아, 이거요. 점이에요. 예쁜 별 같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누군가 이 점을 예쁘다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다들 이상하다고 남의 집 딸 같다고만 했는데 그날 이후 상우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1년쯤 만나다가 결혼하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걱정했습니다. 정민아, 그 사람 집안은 알아봤니? 네. 어머니 혼자 계세요. 아버지는 안 계시고. 혼자 크신 분이면 고생하셨겠네. 우리 정민이 고생 안 시킬 수 있을까? 괜찮아요. 저도 고생하며 컸잖아요. 결혼식은 작게 올렸습니다. 하객도 별로 없었어요. 동네 사람 몇 명과 공장 동료들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오명자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합니다. 동네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교회 집사이기도 했죠. 처음 인사드릴 때부터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부모가 누구라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호적은 제대로 있나? 네,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디서 굴러온 애인지도 모르고 며느리로 들이냐?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상우가 중간에서 말렸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남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할머니 집보다는 나았어요. 재개발 지역이라 낡았지만 언젠가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채원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어요.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처음 안아봤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손녀를 보러 왔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젖은 잘 나오나? 네, 잘 나와요. 애 키우는 건 아나? 고아 출신이라 모르는 거 아니야? 배워가면서 할게요. 내가 자주 와서 봐야겠네. 시어머니는 자주 왔습니다. 올 때마다 뭔가 지적했어요. 청소가 안 되었다. 밥이 맛없다. 애 기저귀를 제대로 안 갈았다. 매번 잔소리였습니다. 상우는 중간에서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를 화나게 하면 남편이 힘들어질 테니까요. 주호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손자라며 기뻐했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차가웠습니다. 아들 낳았다고 잘난 척하지 마라. 잘난 척 안 해요. 너 같은 애가 우리 집대를 이을 아들을 낳다니. 참 아이러니하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였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버텼습니다. 남편은 설비 기사로 열심히 일했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합이 만들어지고 보상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편은 신이 났습니다. 여보, 보상금 나오면 새 아파트 가는 거야.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는 거야. 정말요? 우리도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 당연하지. 조금만 기다려. 남편과 함께 꿈을 꿨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사는 삶. 햇빛 잘 드는 집.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그게 우리 가족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 사고가 났습니다. 재개발 현장을 점검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무너진 건물에 깔렸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40세의 나이에 두 아이와 아내를 남겨두고 장례식장에서 저는 넋을 잃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되었어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안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차가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민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네, 어머니. 보험금 이야기는 들었지?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도 나올 거야. 네. 그런데 말이야. 내가 그걸 관리할 수 있겠어? 제가 할게요. 제 남편이 남긴 거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민아, 솔직히 말해서 너 돈 관리할 줄 아나? 고아 출신이 뭘 아냐? 차라리 내가 관리하는 게 맞지.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내 아들 보험금 내가 써봤자 애들 학교도 못 보낸다.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는 몰라. 알아요. 그래도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 내가 하는 게 애들한테도 좋아.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험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받아갔어요. 제게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서류 좀 보여주세요. 나중에 봐도 돼. 지금 바빠. 아니에요. 지금 봐야 해요. 정민아, 지금 내가 그럴 때야? 남편 잃고 정신없을 텐데 내가 대신해 주는 거야.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숨겼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금 처리를 위해 서류를 제출하라고요. 시어머니가 먼저 가셨습니다. 제가 은행에 갔을 때 이미 처리가 끝나 있었어요. 보험금은 어디로 갔나요?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제 계좌예요? 아니요. 다른 계좌로. 누구 계좌요? 직계 가족분 계좌입니다. 시어머니 계좌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서류를 조작해서 보험금을 가져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한테 따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 보험금을 어머니가 가져가셨잖아요. 내가 관리하는 거야. 내가 날려버릴까봐. 제 남편이 남긴 돈이에요. 제 권리예요. 권리? 너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 고아 주제에. 그 말에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고아라고 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남편의 아내고 아이들 엄마예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아내, 엄마,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주제에. 그날 밤 아이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시어머니한테 보험금까지 빼앗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재개발 보상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조합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 인감 도장을 가져가서 서류를 처리했어요. 집 명의를 시어머니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정민아, 너는 빚도 많고 애들도 있고 혼자 살 수 없어. 내가 집을 관리하는 게 맞아. 제 집이에요. 제 남편 집이었어요. 이제 내 집이야. 서류상으로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럴 순 없어요. 돌려주세요. 돌려줘? 내가 뭘 할 건데?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재개발 들어가는데? 저도 보상금 받을 권리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권리? 너한테 이제 아무 권리도 없어. 여기서 나가. 그날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용역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사 나가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짐을 쌀 시간도 제대로 안 주었어요. 하루 만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채원이와 주호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울었어요. 엄마, 왜 우리 집 빼앗겨요? 어디 가요?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어디든 집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도 친척도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잠을 청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뜨거운 공기와 코 고는 소리 사이에서 저는 앞으로를 걱정했습니다. 며칠 동안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반지하였어요. 창문 밖으로 사람들의 발목만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보증금도 없어서 월세만 내는 조건이었어요. 한 달에 50만 원. 제가 벌 수 있을까 걱정되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반지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학력도 없고 경력도 없고 나이도 많은 저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로 했습니다. 한 달 과정이었어요. 낮에는 학원에 다니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학원에 다니는 동안 아이들은 혼자 집에 있었어요. 채원이가 동생을 돌봐주었습니다. 8살 아이가 5살 동생을 돌보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센터에 등록했어요. 첫 일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일은 힘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르신들을 돌봤어요. 몸도 마음도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월세 50만 원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아이들 학원은 꿈도 못 꿨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여전히 좋은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으로 아이들을 잘 돌본다고 소문났어요. 교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칭찬했습니다. 원장님은 정말 천사 같으세요.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다니. 우리 동네의 자랑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분의 진짜 모습을요. 며느리를 내쫓고 보험금을 가로채고 손주들조차 외면한 사람이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보험금 때문에 욕심을 부려 도장을 안 찍으려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대신 처리했어요. 제 아들이 남긴 돈을 며느리가 날려버릴까봐 걱정이에요. 고아 출신이라 금전관념이 없어요.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돈 욕심 부리다가 시댁에서 쫓겨난 며느리로 소문났어요. 그 소문은 아이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채원이가 어느 날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애들이 그러는데 엄마가 할머니 돈 뺏으려다 쫓겨났다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왜 할머니는 그렇게 말해요? 할머니가 잘못 알고 계신 거야.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이한테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순 없었으니까요. 채원아, 엄마를 믿어줘. 엄마는 나쁜 짓 안 했어. 알아요. 엄마가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근데 애들이 자꾸 그래요. 채원이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조금만 참자. 엄마가 꼭 증명해 줄게.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언제요? 곧, 곧이야. 하지만 언제가 될지 저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여러 어르신을 만났어요.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강말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센터에서 새 어르신을 배정받았어요. 80대 초반에 혼자 사는 할머니였습니다. 첫날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의 빌라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박정민입니다. 그래,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방 한쪽에는 오래된 재봉틀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은퇴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선생님이셨어요? 응. 40년 가르쳤지. 이제 늙어서 혼자 사네. 가족은 안 계세요? 아들이 있는데 멀리 살아. 자주 못 와. 외로우시겠어요. 뭐, 익숙해. 혼자 사는 것도 오래되면 익숙해지더라고. 할머니를 돌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셨어요. 제자들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저를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정민 씨, 너 눈매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냥 흔한 얼굴이에요. 아니야. 분명 어디서 봤어. 특히 그 귀 밑점까지. 이 점이요? 그래. 묘하게 익숙한데. 할머니는 자주 그 말을 하셨습니다. 제 얼굴이 낯익다고, 특히 귀 밑점이 익숙하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기침을 자주 하셨고 숨이 가빠지셨어요. 병원에 모셔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거부하셨어요. 병원은 싫어. 집에서 있을래. 할머니, 건강 챙기셔야죠.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병원 가봤자 뭐해.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나는 알아.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할머니의 얼굴에는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민아, 사람은 말이야. 죽기 전에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붙잡고 가야 편히 눈을 감는단다. 할머니, 무슨 말씀을. 나한테 제자가 하나 있었어. 가난한 집 딸이었는데 손재주가 아주 좋았지. 바느질을 특히 잘했어. 한복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이름이 최은자라고. 착한 애였어.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그런데 집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못 갔어. 대신 한복집에 취직했지. 할머니는 먼 곳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애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나? 재벌가 며느리가 되었어. 처음엔 좋은 줄 알았지. 가난해서 벗어나는 거니까. 근데 알고 보니 지옥이었어. 할머니, 그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시댁에서 구박받고 남편 회사 부도나고 온갖 고생을 다 했지. 그리고 아이까지 잃어버렸어. 아이를요? 응. 딸을 낳았는데 시댁에서 아이를 빼앗아 갔어. 불법 입양 브로커한테 넘긴 거야.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지. 그것도 40년 전에. 그때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 돈 없는 집 며느리들은 권리가 없었으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어요? 모르지. 아마 어디선가 자랐겠지. 그의 엄마 그러니까 은자가 평생 찾았는데 못 찾았어.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자는 지금 삼청동에서 한복집을 해. 은자 한복이라고. 유명해졌어. 국가무 형문화재급 장인이 되었지. 그래도 평생 딸을 못 찾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삼청동 은자 한복.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정민아, 너 혹시 정말 힘들어지면 그 집 한번 찾아가 봐. 네. 왜요? 묘하게 내 얼굴이 그의 젊었을 때랑 닮았어. 그리고 귀 밑점도. 은자도 젊었을 때 귀에 점이 있었거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그냥 내 느낌이야. 늙은이 직감이라고 할까? 근데 이상하게 너를 보면 그의 생각이 나. 그리고 은자가 잃어버린 딸 생각도 나고.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진지했어요. 꼭 한번 가봐라. 너한테 뭔가 도움이 될지도 몰라. 며칠 뒤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침에 갔을 때 할머니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는 밤사이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장례 준비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아들이 왔어요. 멀리 사는 분이라 늦게 도착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할머니 방을 정리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다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은자한복 개업식이라고 적힌 현수막 앞에서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예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매가 묘하게 익숙했어요. 그리고 귀 밑에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연필로 적힌 글씨가 있었어요. 은자야, 개업 축하해. 너의 꿈을 이룬 거야. 자랑스럽다. 담임 강말순. 할머니가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버릴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스마트폰으로 은자한복을 검색했습니다. 삼청동 한옥 사진이 나왔어요. 기와 지붕이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설명을 읽었어요. 국가무 형문화재급 한복 장인 최은자가 40년 넘게 운영하는 한복 공방. 전통 기법을 고수하며 대통령 취임식 한복 등을 제작한 명장. 해외에서도 찾아오는 유명한 곳. 사이트를 더 둘러봤습니다. 한복 사진들이 나왔어요. 아름다운 옷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오래된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은 실종된 딸을 찾습니다. 클릭했습니다. 1981년 서울에서 실종된 제 딸을 찾습니다. 이름은 최다은. 당시 1살이었고 지금은 42세입니다. 왼쪽 귀 아래에 작은 별 모양 점이 있습니다. 손재주가 좋고 왼손 손목을 살짝 꺾는 버릇이 있습니다. 바느질을 자연스럽게 잘합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40년 동안 찾고 있습니다. 제발 연락 주세요. 글을 읽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42세, 왼쪽 귀 아래 별 모양 점, 손재주, 왼손 손목 꺾는 버릇, 바느질, 전부 저한테 해당되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우연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고 부모는 저를 버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화면을 끄려다 말고 다시 봤습니다. 게시글 아래에 댓글이 몇 개 달려 있었어요. 힘내세요. 꼭 찾으실 거예요. 응원합니다. 40년이나 마음이 아프네요. 마지막 댓글은 한 달 전에 달린 거였습니다. 아직도 이 글이 살아있다는 뜻이었어요. 화면을 끄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내가 그 아이일까? 저 사람의 딸일까? 아니야. 말도 안 돼. 우연이야.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기대? 두려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찾아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만약 아무 상관도 없으면 어떡하지? 괜한 오해만 생기고 또 상처받는 거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요양보호사 센터에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70대 여성 단독 거주 가사 동행 간단한 말벗 가능자 우대 주소를 받습니다. 삼청동 한옥마을 근처였어요. 은자한복이 있는 곳과 가까웠습니다. 이건 운명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 고민 끝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어차피 일자리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궁금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정말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일주일 뒤 승인이 났습니다. 출근 날짜가 정해졌어요. 아이들한테 말했습니다. 채원아, 주호야. 엄마 일터가 바뀌었어. 삼청동으로. 삼청동이 어디예요? 서울 한복판이야. 예쁜 동네래. 엄마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할 수 있어. 출근 전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거울을 봤습니다. 42살의 얼굴, 피곤에 찌든 얼굴, 그리고 왼쪽 귀 밑 작은 별 모양 점. 이 점이 정말 뭔가 의미가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최대한 단정하게 옷을 입었어요. 머리를 묶고 화장을 조금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인사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너희 잘 있어. 엄마 조심히 다녀와요.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삼청동으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낡은 빌라들이 사라지고 깔끔한 건물들이 나타났어요. 한옥들도 보였습니다. 삼청동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골목길을 걸어 올라갔어요. 경사진 길이 가팔랐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한옥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리고 골목 끝에 낮은 기와 지붕 아래 간판이 보였습니다. 은자한복. 그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나무로 된 문이었어요. 오래된 문이지만 정갈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말았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만약 아무 상관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은발을 정갈하게 묶고 개량 한복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어요. 70대로 보였습니다. 그분의 눈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흔들렸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본 사람처럼. 요양보호사라고 했지요?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네, 어르신. 가사와 동행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긴장한 탓이었어요. 그분은 잠시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귀를 봤어요. 손도 봤습니다. 깊은 눈동자가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보였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쪽물과 풀냄새, 다려낸 한약재 향기가 섞여 있었어요. 낯선 곳인데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게 안쪽에는 재봉틀이 있었어요. 한복 천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한복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일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약 챙기고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심부름 있으면 도와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분이 저를 다시 봤습니다. 이름이 박정민입니다. 나이는 42살입니다. 그 말에 그분의 눈빛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나는 최은자입니다. 편하게 사장님이라고 부르세요. 네, 사장님. 그렇게 저와 최은자 사장님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삼청동 은자한복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첫날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말수가 적었어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아침 준비를 하는데 사장님이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행주는 그렇게 짜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야 물기가 제대로 빠져요. 사장님이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저도 따라했어요.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손버릇이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할머니 옆에서요.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도와드렸거든요. 사장님이 제 손을 봤습니다. 유심히 봤어요. 특히 왼손 손목이 살짝 안쪽으로 꺾이는 모습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은 힘들지 않았어요. 사장님은 스스로 웬만한 건 다 하셨거든요. 저는 그냥 옆에서 돕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계속 저를 관찰했습니다. 제가 걸레질하는 모습, 설거지하는 모습, 빨래 개는 모습, 모든 걸 지켜보셨어요. 어느 날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바느질 좀 해볼래요? 저요? 잘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그냥 한번 해봐요. 천 조각과 바늘, 실을 건네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어요. 그냥 편하게 바느질해 보세요. 손이 움직였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고 천에 바늘을 넣었어요. 어릴 적 할머니 옆에서 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단추 달기, 밑단 꿰매기. 할머니가 시키면 했던 일들이었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제 손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특히 왼손 손목의 움직임을요. 잘하네요. 그냥 옛날에 조금 해봤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할머니요. 혼자 사셔서 제가 도와드렸어요. 사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내일 뵙겠습니다. 네, 사장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사장님이 왜 그렇게 제 손을 보셨을까? 제 바느질이 뭐가 특별했던 걸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사장님은 여전히 저를 관찰했어요. 하지만 말은 별로 안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가게 앞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골목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오명자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여기에? 어떻게 여기를 알고?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거기 있었구나.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하며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뒤따라왔어요. 여기가 그 한복집이냐? 우리 동네 고아 출신 며느리가 여기서 일한다더니 참 별꼴 다 보겠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관광객들이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가 한복집 앞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양손을 허리에 짚고 서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명장님, 사람 똑바로 쓰셔야지요. 이 여인이 누군지 알고 데리고 계십니까? 사장님이 작업실에서 나왔습니다. 차분한 얼굴이었어요. 여기는 손님이 드나드는 곳이니 사적인 일은 밖에서 이야기하시지요. 아이고, 손님이 듣는 게 좋지요. 나중에라도 피해보는 분 없도록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이 사람 제 아들 보험금 노리고 저희 집 재개발 보상금까지 눈독 들이다 쫓겨난 여자입니다. 부모도 누군지 모르는 고아 출신이라 뭘 믿고 맡기시나?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돈만 보면 달려들거든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사장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만 돌아가시지요. 여기서 더 소란을 피우시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 집 사장님도 당하시겠네. 고아 출신들은 말만 잘하거든요. 겉은 착한 척하지만 속은 뻔뻔하기 이를 데 없어요. 제 아들도 그렇게 속아서 결혼했다가 돈만 뺏기고 죽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구경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의심과 경계의 눈빛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가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따라 들어갔습니다. 작업실에 앉았습니다. 사장님이 차를 따라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 때문에 가게 이미지에 해가 됐어요. 사장님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정민 씨, 저 사람이 진짜 시어머니예요? 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주저하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죽은 일, 보험금을 빼앗긴 일, 집에서 쫓겨난 일.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사장님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질문도 안 하고 그냥 들으셨어요. 이야기를 다 마치자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요. 익숙하면 안 되는 일인데요. 그날 저녁 동네 온라인 카페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삼청동 유명 한복집, 과거 문제 있는 직원 고용 논란. 글을 읽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쓴 글이었어요. 저는 동네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게 제 삶의 보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삼청동에 갔다가 충격적인 일을 보았습니다.
유명한 한복집에서 제 며느리가 일하고 있더군요. 사장님께서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과거가 불분명합니다. 부모도 모르고 고아로 자랐으며 제 아들과 결혼해서 보험금을 노렸습니다. 결국 아들이 사고로 죽자 보험금과 보상금을 챙기려다 저희한테 들켜서 쫓겨났습니다. 이런 사람을 명가에서 고용한다니 걱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피해 보실까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을 왜 뽑았을까요? 명가는 이미지가 중요한데 관리를 잘 안 하시나 봐요. 저도 그 한복집에 예약했는데 취소해야겠네요. 혹시 모르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을 읽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사장님은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가게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예약 취소 전화가 몇 통 왔어요. 사장님이 전화를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셨어요. 제 탓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밤늦게 작업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은 한복을 다듬고 계셨어요. 사장님, 저 때문에 가게에 피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판단하기 이르죠. 아니에요. 예약 취소도 있었고 온라인에 안 좋은 글도 올라왔어요. 제가 그만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장님이 손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정민 씨, 그만둘지 말지는 내가 정합니다. 당신이 아니라. 하지만, 그리고 말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따위 소리를 듣습니까? 죄가 있다면 약한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 돈을 챙긴 사람들이겠지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사장님, 내 가게는 내가 지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일이나 하세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42년 인생에서 누군가 이렇게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있었나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장님은 왜 저를 믿어주는 걸까? 왜 제 편을 들어주는 걸까? 그리고 왜 자꾸 저를 그렇게 지켜보는 걸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강말순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묘하게 내 얼굴이 은자 젊었을 때랑 닮았다고, 귀 밑점도 비슷하다고, 그리고 실종 아동 찾기 사이트의 글. 최다은, 42세, 왼쪽 귀 아래 별 모양점. 설마, 정말 설마.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실종 아동 찾기 사이트에 다시 들어갔어요. 아이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귀 밑점을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거울을 가져와 제 귀를 봤습니다. 위치가 같았어요. 모양도 같았어요. 크기도 비슷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였어요.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정민 씨, 어제 TV 봤어요? 네. 무슨 TV요? 실종 가족 찾기. 그거 봤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거요. 가끔 봐요. 어제도 방송했더라고요. 네. 사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깊은 눈빛이었어요. 나도 봤어요. 어제도
그 전에도 수십 번을 봤지요. 왜요? 그 프로그램에 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사장님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딸입니다. 40년 전 누군가에게 빼앗긴 내 아이예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나는 재벌가 며느리였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은 지옥이었어요. 시댁의 구박, 남편의 무능, 그리고 빚.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을 낳았을 때 모든 걸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댁은 아이를 빼앗아 갔어요. 불법 입양 브로커한테 넘겼죠. 나는 찾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이는 사라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장님의 눈에서였어요. 그 아이 이름이 최다은이에요. 왼쪽 귀 아래에 작은 별 모양 점이 있어요. 손재주가 좋고 왼손 손목을 살짝 꺾는 버릇이 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봤어요.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자꾸 그 아이가 생각나요. 나이도, 귀점도, 손버릇도 너무 많은 게 비슷해요. 사장님. 하지만 나는 40년 동안 수없이 속았어요. 이름도 같고 나이도 비슷하다는 이유로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희망을 품었다가 검사 결과가 나오면 땅에 떨어졌어요. 사장님의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요. 당신이 또 한 번 나를 그 지옥 속으로 끌고 들어갈까봐. 저도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어떡하죠? 또 한 번 버려진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이 뭔지. 사장님, 저도 궁금해요. 제가 누구인지, 제 부모가 누군지. 42년 동안 한 번도 몰랐거든요. 사장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네, 확인하고 싶어요. 저도 평생 궁금했어요. 저는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사장님이 한참을 말없이 저를 봤습니다. 좋아요. 우리 둘 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맙시다. 병원에 가서 검사해 봅시다. 네. 하늘이 결정할 문제니까. 그렇게 우리는 유전자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 갔습니다. 사장님과 함께 진료실에 앉았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입니다. 양쪽 다 체열하고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체열 준비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팔을 내밀었어요. 바늘이 들어가고 피가 채취되었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팔을 걷어 올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금방 끝나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바늘이 들어왔어요. 따끔했습니다. 체열이 끝났습니다. 2개의 튜브에 각각 피가 담겨 있었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전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사장님과 저는 말없이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긴 시간이네요. 그러게요. 그동안 평소처럼 일하시면 돼요.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야기하죠. 네, 사장님.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사장님이 보였습니다. 서 계셨어요.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사장님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만약 정말로 그분의 딸이라면 저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닌 거예요. 부모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저를 평생 찾았던 거예요.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또 한 번 희망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도 또 한 번 상처를 받는 거예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반겼어요. 엄마, 오늘 왜 늦었어요? 엄마 일 좀 있었어. 밥 먹었니? 네, 라면 끓여 먹었어요. 그래, 잘했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할머니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진짜 할머니가.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일주일이었어요. 매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사장님과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긴장하고 있었어요. 말은 안 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정민 씨, 내 이야기 좀 들어줄래요? 네, 사장님. 당신한테 내 과거를 말해줘야 할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알고 있어야 해요. 저는 조용히 앉아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도 못 갔죠. 사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대신 한복집에 취직했어요. 거기서 바느질을 배웠어요. 손재주가 좋다고 칭찬받았어요. 그게 제 유일한 자랑이었죠. 20살 때 중매로 결혼했어요. 상대는 재벌가 아들이었어요. 처음엔 좋은 줄 알았어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근데 결혼하고 보니 지옥이었어요. 사장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시댁은 나를 미천없는 촌년이라고 불렀어요. 밥 먹을 때도 자리에 앉을 때도 늘 차별했어요. 나는 그냥 아들 낳는 기계 취급이었어요. 딸을 낳았어요. 이름을 다은이라고 지었어요. 별처럼 빛나라는 뜻이었어요. 왼쪽 귀 아래에 작은 별 모양 점이 있었어요. 하늘이 준 표시 같았어요. 사장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딸이라고 싫어했어요.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압박했어요. 그러다 남편 회사가 부도났어요. 빚이 쌓였어요. 시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둘렀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애를 시설에 보내든 해외 입양을 보내든 어떻게든 처리하라고. 우리 집안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고. 나는 거부했어요. 제가 밤에라도 일해서 키우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사장님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다은이가 사라졌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미친 듯이 찾았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 서류를 조작했어요. 아이를 부모 없는 미아로 만들어버렸어요. 불법 입양 브로커가 아이를 데려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나는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발 아이를 돌려달라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빈손으로 나왔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오직 딸을 찾겠다는 다짐뿐이었어요. 그때 찾아간 사람이 강말순 선생님이었어요. 제 담임 선생님이었거든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은자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언젠가 꼭 찾아야 한다. 사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복집을 열었어요. 작은 가게였어요. 처음엔 손님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열심히 했어요. 돈을 모아서 흥신소에 맡겼어요. 실종 아동 광고도 냈어요. 방송에도 나갔어요. 하지만 40년 동안 못 찾았어요. 수십 명이 찾아왔어요. 자기가 그 딸이라고. 하지만 다 거짓이었어요. 검사하면 다 아니었어요. 그렇게 희망을 잃어갔어요. 어쩌면 평생 못 찾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장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봤어요. 나이, 귀점, 손버릇. 너무 많은 게 일치했어요. 하지만 또 속을까봐 두려웠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사장님, 저도 몰랐어요. 제가 버려진 아이인 줄 알았어요. 부모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사장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버리지 않았어요.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미안해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사장님의 딸이라면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찾아진 딸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사장님한테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결과 나왔대요. 그래요? 언제 가나요? 내일이요. 알겠어요. 같이 가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습니다. 사장님과 저는 나란히 복도를 걸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둘 다 긴장하고 있었어요. 진료실 문 앞에 섰습니다. 사장님이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우리는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의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입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종이를 봤습니다. 거기엔 정말로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친자 관계 확률 99.99%.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사장님이, 아니 엄마가 종이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쥐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은아, 아니 정민아, 엄마가 왔다. 정말로 왔다.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그 단어가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4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엄마를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진료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였던 모든 슬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의사가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진정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민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평생 너를 찾았어.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저도요, 엄마. 저도 평생 부모님을 궁금해했어요. 우리는 또 울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삼청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버스에서도 길을 걸을 때도 계속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은자한복에 도착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기도 해. 네, 너는 내 딸이야. 당연히 내 집이지.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도 데려와. 다 같이 살자. 정말요? 그럼,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눈물이 또 났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한테 말했습니다. 채원아, 주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엄마가 엄마를 찾았어. 네. 엄마의 친엄마를 찾았어. 너희 외할머니. 아이들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응, 정말이야. 그럼 우리한테 할머니가 생긴 거예요? 그래. 진짜 할머니가 생겼어. 채원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할머니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 우리도 이제 할머니 있어. 주호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보고 싶어요. 곧 만나게 해줄게. 며칠 뒤 아이들을 데리고 삼청동에 갔습니다. 엄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이들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게 우리 외손주들이구나. 네, 엄마. 채원이하고 주호예요. 아이들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엄마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잘 왔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날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며칠 뒤 엄마가 말했습니다. 정민아, 이제 내 권리를 찾아야 해. 네. 내 남편이 남긴 보험금, 재개발 보상금, 그리고 내가 당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요? 법으로 해야지. 엄마는 법무법인에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상담하러 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험금 횡령, 재산 갈취, 명예훼손, 다 법적 문제입니다. 고소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증거는 있어요.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 온라인 커뮤니티 글, 다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험금 처리 과정을 조사했어요. 제 인감 도장이 위조로 사용된 게 드러났습니다. 재개발 보상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집 명의가 부당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 보조금까지 조사했어요. 시어머니가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소장 작성하겠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박정민 및 미성년 자녀 일동, 박정민 친모 최은자. 혐의는 보험 사기, 횡령, 명예훼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민아, 이게 무슨 짓이냐? 시어머니를 고소해.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엄마가 하신 겁니다. 엄마, 내가 무슨 엄마가 있어. 고아 주제에. 저는 이제 고아가 아닙니다. 제 엄마를 찾았어요. DNA 검사까지 했습니다. 뭐라고? 제 친엄마는 삼청동 은자한복 최은자 사장님입니다. 40년 전 불법 입양 브로커한테 빼앗긴 딸이 바로 저예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한 모든 일들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겁니다. 보험금도 보상금도 그리고 명예훼손도 전부요. 너
그리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 보조금 유용건도 조사 중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공판 날 법정에 갔습니다. 엄마가 함께 가셨어요. 시어머니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 오명자는 피해자 박정민의 남편 사망 후 보험금을 부당하게 횡령했습니다. 피해자의 인감 도장을 위조 사용하여 보험금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또한 재개발 보상금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추가로 피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증거 서류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캡처, 보육 보조금 사용 내역. 시어머니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보험금을 대신 관리한 것뿐입니다. 악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위조된 인감 도장, 피해자 동의 없이 변경된 부동산 명의,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들. 재판은 몇 차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선서를 하고 증인석에 앉았어요.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시어머니입니다. 제 남편의 어머니예요. 남편이 사망한 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재개발 현장에서 사고로 죽었습니다. 보험금과 보상금이 나올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제 인감 도장을 가져가서 모든 걸 본인 명의로 바꿨습니다. 증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미 처리가 다 끝난 뒤였어요. 그 후는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재개발 보상금도 못 받았어요. 두 아이와 함께 반지하로 떨어졌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검사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온라인에 증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고요? 네. 제가 고아 출신이라서 돈밖에 모른다고, 보험금을 노렸다고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 글 때문에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까?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제 아이들도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던 한복집도 피해를 봤어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증인은 정말 고아였습니까? 아니요. 그럼요. 저는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40년 전 불법 입양 브로커한테 빼앗긴 아이였습니다. 제 친엄마는 삼청동에서 한복 명장으로 살아오셨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찾으셨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DNA 검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그러니까요. 목이 메었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저는 누군가가 40년 동안 애타게 찾던 딸이었고,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 아이들을, 그리고 저를 돈 때문에 밟고 지나간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 아이들도 버림받은 아이가 아닙니다. 그 말이 법정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측 증인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어요. 마지막 공판날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오명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집행유예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부당하게 취득한 보험금과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라.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자격을 박탈한다. 시어머니가 피고석에서 무너졌습니다. 한때 동네에서 천사 같은 원장님으로 불리던 여인의 몰락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네, 엄마.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야. 며칠 뒤 보험금과 보상금이 반환되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걸 확인했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이 남긴 돈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남긴 돈.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새 집 구하자. 아이들이 햇빛 보며 살 수 있는 집. 진짜요? 그럼. 이제 우리 가족인데. 아이들과 함께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3층이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어요. 이사하는 날 아이들이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채원이가 창가에 섰습니다. 엄마, 여기 하늘이 진짜 크게 보여요. 그래, 우리 이제 하늘 보며 살자. 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도 남의 집 아이 아니죠? 그래. 우리는 당당한 우리 집이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엄마가 이사 선물로 한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채원이한테는 분홍색 치마 저고리를, 주호한테는 파란색 바지 저고리를.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할머니 예뻐요. 우리 외손주들 최고지. 엄마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저를 은자한복의 정식 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옷은 너의 손에서도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내가 떠난 뒤에도 우리 집 이름이 이어질 것이다. 엄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너는 할 수 있어. 내 안에 피가 흐르고 있잖아. 한복 만드는 피. 바느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하지만 손이 점점 기억해냈습니다. 어딘가에 각인되어 있던 기억들이 깨어났어요.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손목을 살짝 안쪽으로 꺾어. 맞아, 그게 우리 집 버릇이야. 몇 달이 지나자 제법 모양이 나왔습니다. 첫 한복을 완성했습니다. 작은 아이 치마 저고리였어요. 엄마가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민아, 내가 정말 내 딸이구나. 이 솜씨를 봐. 내 젊었을 때랑 똑같아.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이건 타고난 거야. 피는 못 속여. 은자한복 간판 아래에 작은 문구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박정민 공방. 손님들이 물어봤습니다. 새로운 분이 오셨나요? 제 딸입니다. 엄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40년 만에 찾은 딸이에요.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40년이나요? 네.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늘이 돌려줬어요. 손님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한복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40년 만에 재회한 모녀의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엄마를 찾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느 날 엄마가 말했습니다. 정민아, 우리 할머니 산소에 가자. 네, 너를 키운 할머니. 그분한테 인사드려야지. 며칠 뒤 시골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엄마와 아이들과 함께 갔어요. 할머니 묘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엄마도 옆에서 절을 하셨어요. 할머니, 저예요. 정민이에요.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찾았어요. 늦었지만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지 않았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살아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거짓말을 하셨지만 그래도 저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셨잖아요. 엄마가 제 옆에서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딸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아이를 어머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가 말했습니다. 정민아, 우리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어떨까? 무슨 일이요? 너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는 일.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 미아 출신 청년들. 그런 아이들을 돕고 싶어. 좋은 생각이에요. 장학회를 만들자. 작게라도. 며칠 뒤 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별점 장학회. 엄마가 지은 이름이었어요. 별 모양 점처럼 세상 어딘가에 홀로 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별이 되자는 뜻이었습니다. 장학회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행사였지만 많은 사람이 왔어요. 시설 아이들, 사회복지사들, 기자들. 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버려진 아이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부모도 모르고 뿌리도 없이 떠도는 인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누군가가 평생 찾고 있던 아이였고 또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40년이 걸렸지만 저는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찾아주고 싶습니다. 제 아이들, 그리고 저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남의 집 애라고 불리지 않도록 모두가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못 찾았을 뿐이에요. 이 장학회가 그 자리를 찾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 한편에서 엄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자리에서 채원이와 주호가 박수를 쳤어요. 아이들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엄마다. 우리 할머니다. 우리 가족이다. 행사가 끝나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정민아, 잘했어.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넌 이제 정말 훌륭한 어른이 되었어. 밤늦게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끄고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도시의 불빛 사이로 작은 별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버려졌다고 믿었던 그날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었구나. 사실은 오늘 여기까지 오기 위한 긴 서막이었을 뿐이구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42년 동안 혼자라고 믿었던 시간들, 뿌리 없이 떠돌았던 날들, 그 모든 게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으니까요. 엄마를 찾았고, 아이들을 지켰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처럼 혼자인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었어요. 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아, 왜 거기 서 있어? 들어와. 네, 엄마. 지금 가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불빛이 환한 한옥 안으로. 그곳에는 엄마가 아이들이 따뜻한 차와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밤참 준비해뒀어. 엄마. 응? 사랑해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정민아. 우리 딸. 우리는 작은 탁자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42년 만에 찾은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평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우리 가족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또 듣고 싶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하기를 눌러 제 채널의 첫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또한 사연의 주인공에 대해 따뜻한 사랑의 말씀이 담긴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